서울중앙병원 12층 1207호 병실은 오후의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렸고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정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 주사액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웠고 그 단조로운 리듬은 시간의 흐름조차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이 이 공간이 병원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오후 3시 도윤은 손등에 박힌 주사바늘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핏줄이 푸르게 비쳐 보였고 바늘 주변의 피부는 약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41살의 그는 자신이 이 나이에 이런 병실 침대에 누워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 건설사 영업팀의 대리로서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아내 설인과 함께 백화점에 가거나 영화를 보았고 가끔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문득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도윤은 몸을 돌려 침대 옆 쓰레기통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지만 입안에 쓴맛만 돌 뿐 토할 것은 없었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일주일 전 진단 결과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기입니다. 치료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고 의사의 눈빛은 어딘가 회피하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을 선명히 기억했습니다. 진료실의 차가운 공기, 책상 위에 놓인 CT 사진, 그리고 의사가 건넨 항암 치료 일정표의 무게감을요.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창밖 풍경은 흐릿했습니다. 빗물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시야를 가리는 눈물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래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분주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퇴근길일 것이고 누군가는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도윤의 시간은 이 병실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높은 굽의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산 아내의 걸음걸이는 귀로 들어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아픈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본능적으로 몸을 눕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설이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아이라인이 또렷했고 립스틱은 선명한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도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꽃다발은 없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도 간식도 어떤 위로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 자신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왔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고 자신의 음성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설이는 대답 대신 침대 발치에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도윤 씨. 설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오빠가 아닌 도윤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호칭의 변화는 그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도윤은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해왔습니다. 부부란 원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설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듯 날씨에 대해 언급하듯 평온한 어조였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링거 주사액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멈춘 듯했고 창밖의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연극 무대에서 읊는 배우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환청은 아닐까?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착각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도윤 씨는 이제 아프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설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하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모서리가 반듯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도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동의서예요. 서명만 하면 돼요.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끝내요. 설인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붉은색 매니큐어로 칠해져 있었고 그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빛이 눈부셨고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아직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스스로도 왜 웃는지 몰랐지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펜 있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설인이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검은색 몸체에 금장 클립이 달린 고급 만년필이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협의이혼 동의서. 배우자란에 한설인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이미 그녀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이름 옆에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정도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고 마치 무언가가 영원히 찢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설인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한 뒤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떠날 준비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설인 씨. 도윤이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설인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만이 도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물을게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도윤의 질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을까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돈이에요. 설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도윤 씨가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들잖아요. 항암 치료에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요. 나는 그런 불안한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똑딱똑딱.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링거줄을 내려다봤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여전히 그의 몸속으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미역국, 흰쌀밥, 시금치나물,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긴 깍두기였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알 몇 개를 억지로 입에 넣고 삼켰지만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야, 도윤아. 괜찮아. 오늘 병원 갔다 왔다며. 민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도윤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서린이는 병문안 왔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재는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말이 없어?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했어. 아니,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민재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끝에 민재가 욕을 쏟아냈습니다. 미쳤나 그년이. 지금 네가 아픈데 이혼을 해. 진짜 인간 말종이네. 도윤은 그 욕이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 편에서 분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일 간다. 아침에 갈게. 기다려. 민재의 말에 도윤은 응, 고마워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침대에 내려놓고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만년필로 서명하며 생긴 잉크 자국이 손가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 아픔조차 지금은 무뎌졌습니다. 문득 지난 5년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서린과 처음 만난 날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카페라테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빠 같은 사람 좋아요. 안정적이고 착하잖아요. 그때 도윤은 그 말이 진심 어린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프러포즈 하던 날 그는 2달치 월급을 모아 반지를 샀습니다. 비싸진 않았지만 정성껏 고른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반지를 받았습니다. 예뻐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실망이 스쳤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았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이 축하해 주었고 서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웨딩홀이 너무 작다고 웨딩드레스 대여료가 비싸다고 불평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미안해. 다음엔 더 잘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발리로 갔습니다. 서리는 호텔이 5성급이 아니라며 내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점점 서린의 요구는 많아졌습니다. 더 좋은 차를 사야 했고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으며 더 비싼 가방과 옷을 사줘야 했습니다.
도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부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견 건설사 대리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설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집에 들어오면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잠자리도 몇 달째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설이는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녀에게 도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해줄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고장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버렸습니다. 링거 주사액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계에서 알람이 울렸고 간호사가 들어와 새 링거로 교체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 멀리 한강의 다리가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은 걸까? 아내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실은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사람을 믿는다는 것. 도윤은 설인을 믿었습니다. 아팠을 때 곁에 있어줄 거라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줄 거라고, 함께 이겨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났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외로운 순간에 그를 버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무언가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링거를 맞을 것입니다. 모레도,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옆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고요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퇴원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집에서 요양하면서 외래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병실에 누워 있어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박민재가 차를 가지고 와서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혼자 괜찮겠어. 내가 며칠 같이 있을까?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도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도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인의 옷장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가득했던 화장품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거실 한쪽에 있던 그녀의 책상과 의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가 이곳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설인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야 할까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꿈은 아닐까?
혹시 서린이 마음을 바꿔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도윤은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린 씨,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할 말 없어요. 끝났어요. 도윤은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거실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교체해야 하는데 그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서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이에요.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많이 아파 보이네. 괜찮을까? 들리는 얘기로는 아미레 같은 말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도윤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도윤 대리님, 오전에 인사팀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 과장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대리님, 사실 오늘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대리님 명의로 진행된 대출 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과장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대출 기관은 제2금융권이었고 계약일은 3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는 정도윤이라는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필체가 자신의 것과 비슷했지만 분명히 자신이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대리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요. 일단 법무팀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나와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출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창구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고객님, 5천만 원 대출건 맞으시죠? 3달 전에 접수되었고 현재 연체 상태입니다. 연체료가 누적되어 현재 총 5,800만 원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대출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카페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나 좀 도와줘. 이상한 일이 생겼어. 민재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도윤이 상황을 설명하자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거 아니야? 혹시 서린이가? 민재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서린이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생각해봐. 서린이가 너랑 이혼한 타이밍이랑 이 대출건이 문제가 된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 떨어지잖아.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의심스러워.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재의 말이 일리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기자 친구한테 부탁해서 좀 알아볼게.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서 서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책상을 뒤졌습니다. 대부분은 비어 있었지만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영수증 몇 장과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은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발행된 것들이었고 날짜는 최근 6개월 사이였습니다. 도윤은 그 영수증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80만 원씩 결제된 기록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기에 서린과 함께 그런 곳에 간 기억이 없었습니다. 명함은 한 장이었습니다. 김태훈 재무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민재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 알아봐 줄 수 있어. 민재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알아볼게. 근데 재무 컨설턴트. 서린이가 왜 이런 사람한테 연락을 했을까? 도윤은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김태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블로그와 기사가 나왔지만 대부분 광고성 글들이었습니다. 재무 상담 전문, 대출 문제 해결, 신용회복 컨설팅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윤은 그중 하나의 블로그를 클릭했습니다. 사진 속의 김태훈은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아, 김태훈이란 사람 알아봤어. 이 사람 좀 위험한 인물이야. 제2금융권이랑 연결되어 있고 불법 대출 중개 같은 걸 한다는 소문이 있어. 몇 년 전에도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대.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서린이가 이 사람한테.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서린이 어제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봤어. 강남 카페에서.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해.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서린이가 김태훈이랑 마주 앉아서 뭔가 얘기하고 있더라. 친밀해 보였어. 손도 마주 잡고. 도윤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진 찍었어. 민재는 응 보낼게라고 답했고 곧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서린은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김태훈과 마주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확대해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대출 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대출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필체가 자신의 것과 유사했지만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특히 윤자의 마지막 획이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도장을 찾기 위해 책상을 뒤졌습니다. 도장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서랍 안에 보관해 두었는데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없어졌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석 달 전쯤 서린이 책상 정리해 줄게라며 서랍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열어 보험 계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년 전 서린의 권유로 암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들어두는 게 좋아요라던 그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엔 아내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기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일은 정확히 1년 전이었고 도윤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도윤은 보험 약관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암 진단 시 5천만 원 지급, 단 가입 후 90일 이내 발병 시 보장 제외. 그는 자신의 진단일을 확인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정확히 120일째였습니다. 90일 면책 기간을 교묘하게 피한 것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요? 도윤은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이 아플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도윤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보험 계약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은 내역을 조회한 뒤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암진단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사 중인 상태입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청구한 적 없는데요. 상담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계약자께서 직접 청구하신 건데요. 배우자 명의로 계좌 정보도 제출하셨고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서린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보험 가입, 대출, 그리고 이혼까지. 그녀는 도윤이 아플 것을 미리 알았거나 아니면 그가 아프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실행했습니다. 도윤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나 서린이 만나야겠어. 직접 물어봐야겠어. 민재는 조심해, 괜히 흥분하지 말고라고 말했지만 도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서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근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꼭 나와주세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알았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그 아픔을 삼켜버렸습니다. 내일 그는 모든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태훈의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강공원은 고요했습니다. 저녁 7시 반포대교 아래 벤치에 도윤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검게 흘렀고 대교의 조명이 물결에 반사되어 일렁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코트 깃을 세우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7시 5분. 서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서린은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나오라고 했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벤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검은 기기였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내려다봤지만 표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녹음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중을 위해서요. 서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녹음해봤자 뭐가 달라지는데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진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서린 씨는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 있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둘 사이의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없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처음부터 도윤 씨는 그냥 안정적인 선택지였어요. 나이도 적당하고 직장도 괜찮고 성격도 순했으니까 결혼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험은요? 1년 전에 나한테 암보험 가입하라고 한 것도 계획이었나요? 서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냥 혹시 몰라서 권한 거였어요. 혹시 몰라서. 도윤은 코트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를 펼쳐 서린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험 가입일이 1년 전 2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받은 게 4월 20일이고요. 면책 기간 90일을 피하려면 정확히 그 타이밍에 가입해야 했죠.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서린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초능력자라도 된다는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서린 씨 오빠가 의사잖아요. 건강검진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내게 알리기 전에 보험부터 들게 했던 거고요.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증거 있어요. 내 오빠가 그랬다는 증거.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찾을 겁니다. 그리고 대출은요. 내 명의로 5천만 원을 빼낸 것도 우연인가요?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도윤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계약서에 찍힌 도장, 그거 내 도장이에요. 서린 씨가 3개월 전에 책상 정리해준다고 했을 때 가져간 거 맞죠?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김태훈이요. 재무 컨설턴트라던 그 사람. 서린 씨랑 무슨 관계예요?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재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서린과 김태훈이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린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구예요. 재정 상담받고 있었던 거고요. 손잡고 재정 상담을 해요. 도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습니다. 서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윤 씨, 지금 나 미행했어요. 사진까지 찍고. 진짜 소름 돋네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소름 돋는 건 나예요, 서린 씨. 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날 도구처럼 이용했다는 게 소름 돋아요. 서린은 코트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연기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도윤 씨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도윤 씨는 착했고 순했고 그래서 쉬웠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보험금 지금 청구한 거 맞죠? 서리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5천만 원. 어차피 도윤 씨 명의로 가입한 거니까 내가 받는 게 당연하죠. 배우자 계좌로 받을 수 있으니까. 도윤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고마워요, 서린 씨. 솔직하게 말해줘서. 서린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이제 할 말 다 했으면 나갈게요. 녹음한다고 겁주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다 합법이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문제 많아요.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건 김태훈이란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이에요. 제2금융권 불법 대출 중개, 명의 도용, 사기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계좌로 최근 6개월 동안 서린 씨 명의로 송금된 돈이 총 3천만 원이 넘어요.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도장 감정 결과예요. 대출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랑 내가 평소 쓰던 도장의 인형을 비교한 거예요. 미세하게 다릅니다. 누군가 위조한 거죠.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할 겁니다. 서린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윤 씨, 우리 이혼했잖아요. 이제 남남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남이라서 더 확실히 하는 거예요. 서린 씨가 한 일 전부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거예요. 서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할 거고 도윤 씨도. 도윤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내일 법무법인에서 서린 씨한테 연락 갈 겁니다. 사기죄, 명예도용, 위조 사문서 행사, 보험 사기 혐의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서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그녀의 눈에 어렸습니다. 도윤 씨, 진심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에요. 서린 씨가 나한테 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확실하게 끝낼 겁니다. 서린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코트가 펄럭였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고 다리의 조명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윤지혜였습니다. 도윤 씨, 녹음 잘 되셨어요. 도윤은 네, 다 녹음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윤지혜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내일 경찰서에 같이 가시죠.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조사 시작하면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 어둡고 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무력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은 윤지의 변호사와 함께 강남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원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윤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30분 뒤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지혜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기 및 명의 도용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대출 계약서, 보험 증서, 금융거래 내역, 녹음 파일, 감정서 등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꽤 탄탄하네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가. 윤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전 배우자입니다. 최근 이혼했고요. 형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접수하겠습니다. 조사 일정은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윤지혜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경찰 조사 들어가면 김태훈도 함께 조사받을 겁니다. 그 사람 쪽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린이는요? 윤지혜는 곧 소환 통지 받을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도윤 씨, 나 서린이에요. 제발 고소 취하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합의금 드릴게요. 도윤은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취하해주면 뭐든지 할게요.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경찰 조사 시작됐어요. 도윤 씨. 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도윤 씨도 힘들어질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도윤 씨 건강 문제도 다 공개될 거고 회사에서도 안 좋게 볼 거예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이미 잃을 게 없으니까. 하지만 서린 씨는 달라요. 형사 처벌받으면 전과자 되는 거예요. 김태훈이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서린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5년 살았잖아요.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어요. 도윤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서린 씨가 먼저 그 시간을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나는 그냥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펼쳤습니다.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뭔가 단단한 것을 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재였습니다. 도윤아, 뉴스 봤어. 김태훈 구속됐대. 불법 대출 중개랑 사기 혐의로.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빨리 잡혔네. 민재는 웃었습니다. 너 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나 봐. 어쨌든 잘 됐다. 이제 설인이 차례네. 도윤은 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김태훈 구속 소식이 인터넷 기사로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김태훈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껐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설이는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신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도윤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태훈은 구속 기소되었고 설인에게는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윤지의 변호사는 매일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검찰에서 설인 씨 소환했어요. 조사받으러 갔을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이메일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는 여성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저 설인 엄마예요.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설인의 어머니, 이경숙 여사였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몇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도윤을 대할 때 냉랭했습니다. 사위가 별로라는 말을 숨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경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 씨, 제발 부탁이에요. 설인이 고소 취하해 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설인 씨가 제게 한 일 아시죠? 이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설인이가 전과자 되면 어떻게 살아요? 제발이에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설인 씨는 제가 아플 때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제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빼갔어요.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경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5년 살았잖아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정을 먼저 버린 건 설인 씨예요.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찾는 것뿐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윤지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 씨,
서린 씨가 기소되었어요. 사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요. 재판 날짜 잡혔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에요. 도윤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제가 법정에 가야 하나요? 윤지혜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어요. 검사 측에서 연락 갈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서린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기사였습니다. 30대 여성, 전 배우자 명의 도용에 5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 기사에는 서린의 이름이 모시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전과자 되면 인생 끝이다. 피해자 불쌍하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민재가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도윤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민재는 이미 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앉아. 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서린이 소식 들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 봤어.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린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대. 회사도 잘렸고 친구들도 다 등 돌렸고.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민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너 괜찮아. 후회 안 해.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 서린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나도 똑같이 당했으면 똑같이 무너졌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니까 존중할게. 근데 도윤아, 너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돼. 복수만 생각하면 너도 병들어.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 이제 거의 끝났어. 재판만 끝나면 정리할 거야. 민재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너 요즘 얼굴이 좀 나아졌더라. 항암 치료 잘 되고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의사가 좋아지고 있대. 완치까진 멀었지만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윤지의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괜찮을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서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린을 봤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았지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한서린은 전 배우자인 정도윤의 명의를 도용하여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는 사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려 한 혐의가 있습니다. 서린의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피고인은 혼인 관계에 있을 당시 가정 경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악의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대출 계약서, 도장 감정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 안에 서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부터 도윤 씨는 그냥 안정적인 선택지였어요. 나이도 적당하고 직장도 괜찮고 성격도 순했으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제가 병에 걸리자 피고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서린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감정적인 이유는 아닙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피고인이 한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서린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도윤 씨가 아프고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판사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참고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2주 뒤로 정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도윤은 복도에서 서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5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서린 씨,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끝났으니까 각자 살아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서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한서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합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행유예였지만 전과자가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윤지혜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게 나왔네요. 하지만 전과 기록은 남으니까 서린 씨 인생에는 큰 타격일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윤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윤 씨. 이제 새로운 시작하세요. 도윤은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도윤아, 판결 어떻게 났어?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진짜 끝이야. 민재는 축하해.
저녁에 한잔하자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래, 좋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복수는 끝났고 서리는 대가를 치렀고 자신은 살아남았다고요. 앞으로의 삶은 어떨까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재가 있고 윤지의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앞을 향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최근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앞으로 6개월만 더 관리하면 완치 판정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와 도윤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복직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고 도윤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인사팀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정도윤 대리, 과장 승진 예정자 명단 공고. 도윤은 화면을 보며 잠시 멍했습니다. 승진이라니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박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야, 축하해. 과장 된대. 도윤은 웃으며 아직 확정은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확정이나 마찬가지지. 너 요즘 일 진짜 열심히 하더라. 팀장님도 칭찬하시던데.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단단해 보여.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배운 것 같아.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도 너무 다치지는 마.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아.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 너처럼.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윤지혜 변호사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도윤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린 씨 관련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보험금 부정 청구건도 기각되었고 대출금은 서린 씨 명의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도윤 씨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도윤은 메일을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린의 번호는 이미 삭제했지만 문득 그녀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도윤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서린의 이름을 쳤지만 최근 소식은 없었습니다. 판결 기사 이후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껐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린은 이제 자신의 삶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봉투는 흰색이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필체가 익숙했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도윤 씨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씁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 씨에게 한 일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이 많았고 이기적이었고 도윤 씨를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봤어요. 지금 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어요. 전과 기록 때문에 취직이 어렵고 친구들도 모두 떠났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가라는 걸 알아요. 도윤 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요. 다만 도윤 씨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 씨, 행복하세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만나서 진짜 사랑받으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바람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서린. 도윤은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분노는 없었습니다.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것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말 도윤은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6개월 전 서린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은 여전히 흘렀고 다리의 조명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분노와 배신감은 사라졌고 이제는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옆 벤치에 한 여성이 앉았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책장이 넘어가자 그녀는 재빨리 책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도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씨 좋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그녀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도윤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도윤은 감사합니다. 당신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걸어갔고 도윤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닫혀있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도윤은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민재는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뭔가 좋은 일 있어. 도윤은 웃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살아있다는 게 좋은 일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고기를 먹으며 민재가 물었습니다. 서린이 소식 들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 한 통 받았어. 사과하는 내용이었어. 민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답장했어. 도윤은 아니, 안 했어. 할 필요가 없더라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진짜 끝낸 거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는 쉽지 않았지만 오늘은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멈춰서서 한참 별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예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도윤은 넘어졌습니다. 병에 걸렸고 배신당했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법적으로 싸웠고 승리했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예전의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도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떨까요? 승진을 하고 일에 집중하고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심할 것입니다. 쉽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천천히, 확실하게 진심을 나눌 것입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걷고 있었습니다. 긴 길을 따라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서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서린 씨. 덕분에 나 자신을 찾았어. 그것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린과의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도윤을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순진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했고 자신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며 도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수척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눈빛도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아. 건물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윤은 코트 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